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연기금. 올해 국민연금 자산은 55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연기금의 규모만큼 전략적 자산 배분의 중요성 또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합리적인 자산 운용과 분산 효과를 위해 대체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 수익성 제고 그리고 리스크 감소가 목적이지만 일각에선 투명한 관리 제도의 부재와 쏠림 현상에 의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연기금 자금 운용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서정의 경제펀치에서는 연기금 자산 운용의 실태와 문제를 분석해보고 대체 투자 방식의 개선점과 전략적인 자산 배분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 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드립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죠. 이준행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은 나름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자본시장 쪽에 하여튼 좀 연구를 많이 해오셨어요. 네. 특히 요즘엔 좀 어느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요즘에 연기금들 이제 자산 배분 특히나 국내 이제 노후 대비 해서 은퇴 자금 이러면서 퇴직연금도 많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네. 연기금들의 이 자금 규모가 적립금 규모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사실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일단 모셨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가 얼마나 잘 되나 늘 관심이었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연기금 관리 실태와 앞으로의 어떤 대안 같은 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같이 오늘 말씀 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일단 국민연금이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규모가 최근에 급속히 늘어서 이제 작년에 400조 조금 넘어서 450조였었는데 금방 또 100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네. 550조에 달하고 있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호황을 보여서 아마 지금 더 높아졌으리라고 보고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연기금이 지금 세 번째로 많은. 예, 세 번째라고 그러죠. 그리고 특히나 이게 증가하는 적립금 규모가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해외의 일반적인 자산 운용사들 이런 데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대체 투자라는 쪽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 대체 투자가 뭡니까? 이제 대체 투자라 하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투자했던 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주식이나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해가면서 국내 해외로 나눠서 주식 채권에 주로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도 저금리 기조가 되고 또 수익성도 많이들 좀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대체할 자산, 투자 자산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전통 자산의 아닌 그것과 다른 형태의 투자 자산을 일반적으로 대체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도 있고 요즘 펀드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선박 펀드니 항공기 펀드 이런 것들도 있고 ELS 이런 것도 다 이제 지금 대체 투자의 일환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경우 지금 자산 배분이 대체로 그래도 이게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너무 수익성에만 또 올인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권 비중이 꽤 될 텐데 채권 네.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민연금의 채권 비중은 50%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게 그러니까 적절하냐 안 하냐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으로 해야지 되는데 이제 해외의 연금들에 비추어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식 있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식 비중은 국내 주식이 지금 한 20% 정도 되고요. 또 해외 주식이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한 10% 가까이 좀 넘을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이 대체 투자인가요? 나머지가 이제 대체 투자가 한 10% 내외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이나 이게 큰 기금, 연기금 경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사사 투자 건별로 어떻게 뭐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고 전체적인 자산의 어떤 전략적 배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성장률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들을 토대로 할 텐데 대체로 어떤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나요? 사실 대체 투자를 이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포함을 시키는 거는 기존의 자산 대비해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이고 그다음엔 기존의 자산들과의 분산 효과가 좀 커서 리스크를 줄이는데 이게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대체 투자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해왔었죠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이게 쏠림 현상이 문제인데요. 예. 이번에도 뭐 한 2, 3년 동안 그게 쭉 늘어나다가 최근에 뭐 1, 2년 동안에는 엄청난 속도로 사실 이게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우려도 이제 뭐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테면 이제 예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게 뭐 다양하지만 프랑스의 그 건물 부동산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런 대체 투자 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로레알이라고 유명한 화장품 그렇죠, 있죠. 회사가 이제 거기를 10년 동안 이제 임차를 하기로 개런티가 돼 있다. 그러면서 임차하는 월세나 이런 임대료는 이제 인플레이션율의 상승률에 이제 뭐 연동이 되면서 매년 뭐 얼마 정도씩 상승을 하도록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거기서 이제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뭐 흔히 그쪽의 전문 용어로는 IRR이라고 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연 기대 수익률이 한 7 내지 8% 정도는 된다. 10년 동안에. 근데 이제 그거는 와서 마케팅하는 분들의 이제 목소리이고 그래 연 7%의 수익이 난다는 이런 투자 물건이면 프랑스 내에도 연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금리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뭐 그런 데들에서 그런 걸 그냥 놔두겠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에서 이런 대체 투자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 리스크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가면서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대체 투자 열풍 때문에 너도 나도 대체 투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그 얘기는 그 투자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고 결국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쏠림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체 투자 전반적으로 어떤 리스크 요인에 이것들이 노출돼 있는지를 좀 고민해 가면서 투자의 자산 배분을 하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리가 잘 되면 될 텐데 현재 관리가 조금 걱정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것에 그 가치가 시가 평가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구조적인 문제라서 해결 방법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 평가를 안 하는데 그나마 시가 평가라 하면 내가 지금 판다면 얼마에 팔 수 있느냐라는 거고 주식이나 채권은 그냥 거래되는 가격이 있으니까 되는데 대체 투자는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평가라고 해서. 잠깐 말씀 중에 아까 로레알 예를 들면 그게 예컨대 뭐 10억 달러다. 그러면 현재 시가가 이제 그 정도 되니까 10억 달러 주고 사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시가 평가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뒤에 이제 뭐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매년. 그러니까 이제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를 뭐 매년 이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기금들이. 그러니까 올해 로레알 그 건물을 올해 샀는데 그렇죠. 내년에 이제 수익률을 따질 때는 내년에 시가로 평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시가로 평가를 해야지 되는데 살 때 10억 달러면 10억 달러로 한다 이거죠. 달러에다가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만 수익으로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걸 뭐 약간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내년이 됐을 때 그 10억 달러가 아니라 시세가 막 8억 달러, 7억 달러로 줄었으면 상당히 큰 자본 손실을 보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 가치를 그래서 평가해서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네. 우선 하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국민연금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그걸 뭐 법을 고쳐야 공제회들 되나요? 내부 지표. 이게 뭘 해야 그 되나요? 대체 투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 그걸 하게 되면 또 뭐 그 비용 빼게 되면 수익률이 또 떨어지게 되는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대체 투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리스크 대비 수익이 조금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대체 투자를 하면 물론 뭐 어떤 그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초과 수익을 낼 기회가 좀 더 많다라고 생각해서 실력자들이 모여서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대체 투자를 하는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체 투자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가치 평가를 해도 이게 시가가 아니고 감정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정평가라고 하는 건 크게 무슨 일이 없으면 그냥 예전에 한 가격에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정도다 보니까 이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못돼 갖고 훅 날아가는 이런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네, 네. 거기다가 지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벤치마크라고 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이 대체 투자한 것들 수익률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합산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체 투자하다가 성과가 안 좋으면 리포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대평가돼 있고 또 하다가 망한 거가 있으면 그냥 빠집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네. 때문에도 수익률이 과대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컨대 비용도 많이 들고. 현재 국민연금 아까 550조 정도라고 치면 네. 10%만 잡아도 한 50조 이상이 대체 투자에 그렇죠. 투입돼 있는데 우리가 한 50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실제 현재 시가로 따지면 그게 40조가 돼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다는 말씀 그런 아니겠습니까? 내용이죠. 뭐 근데 첫 물론 번째는 뭐 70조가 돼 있을 수도 네. 있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런 평가에 문제가 있다 네, 하는 게 네. 첫 번째 문제고 또 어떤 관리의 문제가 있을까요? 그 리스크의 요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과 사실 분산 효과가 크다라는 매력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기존의 그 전통 자산과 리스크가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이 차이가 나는데 네, 네. 예, 이제 그냥 자산군으로만 분류를 해서 우리 대체 투자 비중을 뭐 10% 한다 또는 20% 하니까 이건 기존의 자산군에서 하고 이제 별도로 하는 거라서 분산 효과도 크고 이럴 거다라고 하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위기 시에 그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파이어 세일을 해야지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스크 요인들이 어떻게 분산됐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산군으로 뭐 대체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분산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리스크 요인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체 투자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세목별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뭐 사모 투자, 사모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죠. 사모 투자, 부동산, 그다음에는 인프라, 그다음엔 헤지펀드 네. 뭐 이런 정도로 나눠 가지고 이제 세목으로만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걸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굉장히 겹치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네. 이걸로 나눈 거하고 리스크하고는 다르다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개별 네. 투자권들로는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제가 그 음식하고 영양소를 가지고 네, 좀 네. 뭐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될지 몰라서 설명을 드리면요. 뭐 의사분께서 이제 진단을 하고 당신은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해서 영양소로는 지금 뭐 이를테면 뭐 단백질이 30%가 필요하고 뭐 전체 영양소 비중에서 지방이 뭐 20%다. 뭐 탄수화물이 또 뭐 한 20%다. 그다음에 뭐 기타 뭐 무기질 비타민 뭐 이런 것들 해서 뭐 5%뭐 이래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탄수화물 30%를 내가 섭취하는 방법은 빵도 있고 뭐 쌀도 있고 국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단백질도 뭐 육류, 네, 콩 네,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달성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제 이걸 투자에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양소에 비유할 수가 있고
음식은 투자 자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연금에 가서 봤을 때 당신네들은 기대 수익률이 얼마고 네. 뭐 위험 허용 한도는 이 정도 되니 네. 그에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하려면 자산을 어떻게 나눠 놓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이제 지금의 방식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프레임을 팩터라고 한 그 리스크 요인에다가 넘기면 당신네들의 지금 리스크 기대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매크로 리스크 요인에 얼마 정도 한 10% 네, 정도가 익스포저가 되고 네. 이자율에 한 20% 익스포저가 되고 주식에 그러니까 성장률과 관련된 주식에 뭐 한 30%가 되고 그다음엔 각각의 뭐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 그런 크레딧에 대한 익스포저를 이제 뭐 한 20% 가져간다든지 요렇게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이제 채권 주식 위주로 해오다가 야, 이게 너무 이쪽이니까 좀 새로운 거 더 하자 해서 대체 투자를 했는데 그쵸.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예컨대 누구는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고 단백질 비중이 낮으니까 단백질도 섭취해야겠다 하고서 대체 투자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쪽도 탄수화물 비중이 또 높더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탄수화물인지 단백질인지 이걸 기준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지 겉에 그 음식 종류로만 짜갖고서는 자칫하면 어떤 영양소가 더 또 과대화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또 과소화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실제 노후를 보장해주는 그 보루는 마지막이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의 큰 틀에서 이게 잘 커나가는 걸 보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교수님 말씀은 그것도 겉으로만 봐서는 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씀처럼 들립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정말 우리나라 전체 연기금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자산운용 체계가 선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그렇습니다만 일본에서 일본 연금이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배분이나 뭐 운용 체계를 그럴 정도로 그래도 잘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대체 투자에 대해서 그 리스크와 기대 뭐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 있군요. 뭐 잘하는 곳이니까 예를 들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디 잘하는 곳 꼽을 수 그리고 있겠습니까? 뭐 이제 그 대체 투자에 대한 우려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CEO 분들이 관심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과학기술공제회 같은 데는 이 대체 투자의 리스크 요인들을 좀 파악하고 자산 배분을 하는데 그게 포함이 되도록 어떻게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나름 앞서서 관심을 고민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군요. 있습니다. 그럼 주로 걱정이 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뭐 공제회 뭐 이런 쪽이겠군요. 공제회들이 대체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로 됩니까? 그 뭐 평균이 50%고요. 많은 데는 70%가 넘습니다. 그냥 그러다 제가 들어도 보니까 좀 심심한 것 같아요. 이 대체 투자가 실제로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는 매번 회계적으로 그냥 이익 나는 걸 포함시켜서 수익률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반영이 안 된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아까 말씀드린 있거든요. 겉으로는 지금 굉장히 잘 커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시가 평가해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고 정말 어떤 부분에 얼마나 노출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해야 되는 분야가 지금 공제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 투자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부 재정 지출이 이제 워낙 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국민의 돈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재정 지출이 들어가야 될 곳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밀어주도록 하는 사실상 이 재정 지출에 동원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후세대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투자를 많이 하면 어쨌든 출산율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해서 결국 국민연금 전체적으로는 가입자가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이 전체적인 재정 수지를 개선하는데 국민연금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재정에서 담당할 몫이지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 돈을 갖다가 하는 거가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면 뭐 하지 말래도 하겠죠. 네. 그런 거를. 근데 공공복지 투자라고 하는 것이 수익성이 사실 담보되질 않다 보니까 네. 그 자체를 직접 투자하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보고 공공 투자를 하는 뭐 이런 데다가 투자를 직접 해라. 그리고 투자를 직접 한다는 얘기는 거기 투자했다가 나오는 수익률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손해가 나면 뭐 임대주택 했다가 사업에서 수익이 네. 손해가 나면 그냥 손해를 떠안는 거란 네. 말이죠. 네. 이런 부분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런 거를 하는데 특수채권 같은 걸 발행을 해서 국민연금이 그걸 채권을 인수하는 인수해 겁니다. 주는, 인수하면 네. 그 채권 인수 대금을 가지고 그런 이제 특별 용도에 쓰는 네. 이런 형태로 해서 하는 거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나쁜 뭐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보장돼 있는 네, 네. 채권을 사는 거고 그런 거죠. 그 채권이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시장 비참여형 채권이라는 좀 어려운 얘기를 가끔 하곤 했었습니다만은 채권의 형태가 시장 비참여형으로 해외에는 이제 그런 걸 발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도 했고 미국도 했고요. 그거를 이제 발행을 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국민연금이 그냥 사서 물량을 가지고 너무 있고, 쏟아져서 그리고 그거에 따른 영향도 적다. 그리고 그거는 그야말로 시가 평가를 안 해도 됩니다. 네. 트레이딩을 안 하니까 네, 네. 만기까지 그냥 보유하니까 그 네, 얘기는 네. 국민연금의 수익률의 변동성을 줄여줘서 국민연금한테도 또 도움이 되는 네, 측면이 네, 있습니다. 네. 뭐 연기금도 좋습니다만 국민연금 네. 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좀 제언을 주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공사로 독립하는 문제들도 뭐 계속적으로 논란이 네, 됐었고 한데 사실 그거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왜 그렇게 상황상 보십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꽤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워집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독립만이 답은 아니다. 아하. 독립이 안 돼도 독립에 준하는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배구조를 가져가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법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화가 되면서 책임을 가지고 그 권한과 책임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이 된다면 실제로 기금운용본부의 이 독립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고 전문성도 확보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단 내에 있으면서 정부 기관으로 편입이 돼서 사실 보상의 문제도 있고 인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이라도 그 틀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이 되면 실제로 자산 배분에 대해서 상당한 그 책임성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권한을 이제 운용의 권한은 저는 이제 뭐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팩터 요인 기반에서 자산 배분하는 그 틀을 이용을 하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그 틀만 제시해주고 운용은 아까 말한 대로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운용본부가 알아서 해서 요거보다 좋은 성과를 내도록만 하는. 그래서 운용에 대한 많은 권한을 본부로 전문가들한테 위임을 하고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니까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기준만 잘 잡아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지배구조를 가져간다면 저는 독립을 안 해도 뭐 어느 정도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네. 하여튼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인데 그게 네.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제겠죠. 네.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노력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예, 예.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저 연기금이나 국민연금의 관리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민연금 우리의 주요 관심사이면 분명하죠. 이제 더더욱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는 그 관리에 아주 디테일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희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